자, 행정개혁 보시면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자, 거기 행정개혁과 전자정부에서는 그 행정개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쵸? 맨날 TV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뭐 개념, 행정개혁의 특성, 그다음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동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있고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의미 없는 사람들. 공부해라 그러면 꼭 이런 것을 밑줄 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넘어가서 뭐 관료주도냐 민간주도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346페이지 보면 피터스의 정부 개혁 방안과 특징, 시장형으로 할 거냐 참여형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울 것도 많은데 넘겨버려요. 시험에는 무조건 이것만 나옵니다. 행정개혁은 거기 있는 거 어떤 거?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하고 접근 방법하고 저항 극복 방법, 접근 방법, 저항 극복 방법 이 두 가지만 봐두면 돼요. 자, 행정개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행정개혁 나오면 딱 두 가지. 어떤 거? 접근 방법. 그러면 우리가 접근 방법은 거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죠. 구조적인 거. 구조를 바꾸는 거. 행정개혁을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을 바꾸는 거. 과정 기술이 있는데 그냥 과정을 바꾸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사람의 인식이라든가 행태, 즉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어떤 거다? 인간 행태 방법이다. 자, 행태적 극복. 그러면 구조를 바꾼다는 게 주로 어떤 거냐? 이 구조는 우리가 보통 조직론에서 구조 배웠죠. 구조. 그 조직론에서 구조와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면.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조직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조직론의 주요 변수가 뭐라 그랬어? 조직을 이제 구조 만들려고 해요. 조직의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주요 변수가 뭐예요? 주요 변수가. 집권화할 거냐? 분권화할 거냐? 그냥 이 위에다가 힘을, 권한을 다 몰아줄 거냐? 아니면 아래에다 다 분산시켜 줄 거냐? 골고루. 또 복잡할 거냐? 단순하게 만들 거냐? 그렇죠? 또는 어떤 게 있었어? 구조에서는. 구조는 어떤 게 있었어? 자, 집권화 문제가 있었고, 집권화냐 분권화 문제가 있었고, 공식화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공식적일 거냐 비공식적일 거냐, 공식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복잡성 문제가 있었죠. 복잡하게 할 거냐 단순하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구조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원리가 무슨 원리가 있었어? 동설 범위의 원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었죠.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여러 가지 원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구조를 바꾼다는 건 이런 직권을 분권으로 만들거나 분권화된 걸 좀 더 직권 만들거나 복잡한 걸 좀 단순화시키거나, 그렇죠? 단순화되는 걸 좀 더 복잡하게 하거나, 그렇죠?
또는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용으로는 구조직제 간소화, 기능 정보 제거 복잡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그 다음 행정사무로 적절한 배분과 권한 책임의 명확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직권화 또는 분권화와 관련되죠. 그 다음 의사통일 체제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의사통 체제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계층제. 아까 통솔범위 나왔죠? 우리가 조직 만들 때 조직 원리 나왔었잖아.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의 원리, 통솔범위 또는 거기 있는 조정, 분업 뭐 이런 거 많이 썼죠. 그다음 계층제. 그다음 그래서 리스토링. 그래서 뭐라고 한다? 구조를 재구조하는 거죠. 그럴 때 잘 봐. 쌤, 이게 중요해. 자, 조금 더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 권한을 밑으로 내린다. 아니면 너무 개서적인 것을 조금 더 좀 평평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해당되겠어? 구조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너무 담당하는 부하수가 많으니까 통솔 범위를 줄여줬다. 이건 무엇에 해당돼요? 구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올 때 이거하고 이걸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그럼 과정적인 건 뭐냐?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치중하면서 행정, 기술, 장비, 수단 이게 중요해요. 기술이나 장비, 수단, 행정을 하는 장비, 수단 같은 것을 주로 개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관리과학, 운영연구, 체제 분석 등을 활용해서 행정성과 향상을 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계량화 모델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전자자료 처리 시스템 EDPS, 행정정산망, 행정시스템 구축, 행정공개 활성화, 행정절차 간소화. 자,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업무를 처리해야 돼. 그쵸? 자, 업무 처리할 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좋겠어? 컴퓨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처리하겠죠? 그쵸? 그런 문제.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도입하면 되겠죠? 사무실에. 그런 문제를 한다든가. 자,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데 좋겠어? 우리가 어떤 거? 관리과학이라든가,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퍼트 기법 같은 거, 이런 기법 같은 걸 사용하면 빨리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간단하게 퍼트 기법이 뭔지만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이쪽에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할게요. 봐봐요. 퍼트 기법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가구공장 사장이야. 가구공장 사장은 어떻게 되겠어? 원목을 먼저 들여와야 되겠지? 원목을 들여오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 여기다 가공을 해야 돼. 원목을 수입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 건조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할 때, 자, 수입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국내산도 있을 거고, 중국산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럴 때, 자, 가공에는 우리가 그냥 원목으로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기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면 일단 며칠, 50일. 여기는 50일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5일, 5일. 여기서는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목으로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이렇게 쭉 분석해 놓은 걸 퍼트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관리과학의 일환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절차를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 봐봐요. 생각해봐. 가공장에서 소비자가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아파트에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가구를 뭐 해주면 좋겠다,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이거 뭐 생각하겠어? 아, 인도네시아 할 법이 뭐 있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가장 단거리를 찾아서 절차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고급을 해주래요. 그럼 또 그것도 마찬가지 절차를 찾아서 아, 며칠 이내에 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돼 있으면 어떻게 돼? 훨씬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고객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업무 처리 자체를 효율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방식보다 과정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선생님 왜 이거 계량화 모형이 됐어야겠어. 봐봐. 여기 며칠 또는 얼마 돈 여기다 떼서 제일 예산이 있으니까 각 부에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50일 걸리고 뭐 2천만 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계량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장 빠른 길 또는 주어진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게 과정기술 접근법이라고. 그럼 당연히 계량화 모델 같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위에 거기 아까 관리과학이나 운영연구, 체제연구 이런 것들이 관리과학이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보니까 행정공개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행정민원 절차 또는 행정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간소화되겠죠. 전략되겠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고치면 개혁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런 계획을 그러면 자 우리 회의를 할 때 우리 행정처리 할 때 퍼트기법 도입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정기술적 계획을 하자는 거죠. 자, 이런 거 생각. 우리 이 전자정부 만들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민원처리, 전자처리 하도록 합시다. 이런 구조적 계획 방안이야, 과정적이야, 아니면 인간 행태적이야. 다시 우리 컴퓨터 도입해서 전자정부 같이 이렇게 전자적 처리합시다.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세 단계 있어. 그런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잖아. 지금 아닌 걸 개혁하는 거잖아. 그런 말을 했다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접근한 거야, 과정적으로 접근한 거야, 인간 행태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일본은 이걸 거부했어. 과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것에 신뢰가 뭐 어떻게 믿어? 전자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왜곡시킬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고 또 병용시킬 수 있으니까 안 돼. 도장만이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책임 안 질래.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니까 전자정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아베 총리가 나눠줄 때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 2달 걸렸다고 그랬죠. 2달 걸려서 온 아베 총리가 뭐 겨우 여기만 가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굉장히 놀림감이 됐었잖아. 그들은 다 우편으로 하고 뭐 우리같이 싸주는 것도 없어. 전화자처리 하는 것도 없어. 지금도 팩스 보내요, 팩스. 도장 찍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기는 개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거기도 통솔 범위는 3개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거기도 뭐 여기 밑에다가 지자체에다 많은 권한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했다면 구조적 접근 방법이 상당히 잘 우리나라가 비싸게 돼 있어 했지만 행정개혁을 했지만 과정적인 접근은 상당히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었겠죠. 이번은 인간 행태는 딱 알겠죠. 사람의 신념, 인지, 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야. 개혁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 발전이라든가 집단 토론, 감수성 훈련, 관리망 훈련 여기는 전부 다 조직 발전에 해당되는 훈련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감수성 훈련 같은 거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 그런 걸 통해서 뭘 바꾸려고. 자, 봐. 쌤, 좀 지겹겠지만. 감수성 훈련이 뭐 어떤 훈련에서 예시를 들면. 그랬잖아. A 화장품 회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감수성 훈련할 때 T그룹을 만든다.
몇 명에서 10명에서 12명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점이 먼저 기획부서하고 영업부서가 있으면 영업부서 애들은 기획을 해보고 기획부서 애들은 영업을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기획부서면 얘들이 다 영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이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바꿔서 영업 업무 합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사원은 과장이 되고 과장은 사원이 되고 뭐 부장은 과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바꾼다 그랬어. 역할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미션이 뭐야? 일단 하루에 바깥에서 100만 원어치 사사 물건 팔기, 화장품을 팔기. 그래서 굉장히 가서 화장품을 팔고 나서 그런 거 해보고 미션을 해보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토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 야, 영업 맨날 나가서 노는 줄 알았더니 영업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 야, 기획이들 맨날 책상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뭐 나는 못하겠어. 나는 영업이 천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어? 또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개혁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또는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뭐 한단 말이야. 아까 역할을 바꿔봤으니까 내가 이 사원이 때는 까마득게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원이 되어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그럼 행정개혁을 나서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뭘 바꾸는 거? 인간 행태, 사고방식, 인식 이런 걸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인간 행태적 접근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OD 기법을 쓴다고 그랬죠. 거기는 집단토론, 감수성 훈련, 관리망 훈련 이런 것들은 다 OD의 한 기법들이었죠. 그래서 공무원의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해서 행정체제 전체를 개혁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상향적이고 분권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은 제도 조금 바꾼 것보다는 뭘 바꾸는 게 오래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오래가죠. 장기적, 지속적 효과를 갖는다.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만 봅시다. 이제 장단점만 보면, 아까 구조적인 접근법은 우리가 보통 장점은 단기간에 내부 구조 개편하면 되겠죠. 근데 단점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잖아.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과정 기술은 우리가 이 과정만 바꾸는 거니까 서로 간에 뭐 좋은 것들이죠. 이익충돌이었고 정 발생이 덜하고 단 거기 있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교육이 필요하겠죠. 뭐 그다음 인간의 행태 접근법도 안 하는데 장단점은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저항 극복 방법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20문제는 나와요. 이 행정계획에서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지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안 나와요. 저항 극복 방법으로는 거기 규범적, 협조적. 이번에는 이제 또 규범적 방법이 있고 그다음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리적 방법. 이건 딱 느낌이 오죠. 만약에 저항하고 있어. 행정개혁의 공무원, 일선 공무원들도 저항할 수 있을 거고 국민들도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방법이 뭐겠어? 이를테면 저항해? 그러면 당신 승진 못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제재를 가할까? 또는 명령 불복종을 뭐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어? 강제적이겠죠.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하면 당신 승진에 도움될 건데? 이거 하면 내가 성과급 좀 올려드릴 건데?
이거 하는 이거 하는 뭐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도 더 줄 건데, 아니, 뭐 아까 특별요구 특별요금 좀 줄 건데, 이러면 뭐가 되겠어? 공리적 전략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 이거 진짜 이제 설득하는 거지. 진짜 우리 공직에서 이거 이렇게 계획해야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좋은 거니까 합시다. 뭐 이런 거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또는 뭡니까? 무슨 대한민국 만들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나가야 돼요. 행정개혁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되겠어? 규범점, 협조적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뭐 나머지는 다 넘기고 시험을 좀 문제를 풀어봅시다. OX 문제. 자, 1번은 조금 그런데 1번은 고객 우선주의, 문서주의의 지향, 권한유임, 내부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중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이 추구한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부 관리의 통제 강화다. 사실은 뭐 이것까지 다 하려면 우리 스님들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자, 우리가 행정 계획을 한다는데 내부 통제 강화하면 계획이 되겠어?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계획이란 게 되겠죠. 통제를 강화해버리면, 그쵸? 변화가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2번에 뭐가 틀렸었어요? 자, 구조적 접근 범위인데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 틀렸죠? 자, 우리 쌤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야? OD 조직발전이죠. 쌤 이거야. 행태과학의 기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행태는 행동이나 인식을 주로 이야기한다. 행동이나 인식에 대한 과학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생각 바꾸는 거죠. 그래서 행태과학적 기법, 그러면 토의를 한다든가 역할 연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태과학의 기법들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요? 3번 분권화 수준 개선과 조직의 개선을 중점으로 뒀대. 분권화, 아까 직권화, 분권화 뭐였어? 구조라고 그랬어. 4번은 왜 틀렸어? 우리가 아까 과정은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지 문화를 바꾸는 거 무엇에 해당되어 있어? 인간 행태적 접근에 해당되겠죠. 5번은 구조적 접근 방법, 통솔 범위, 권한범위 맞죠? 6번은 뭐가 틀렸어? 통합적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폐쇄체제겠어, 개방체제겠어? 개방체제죠. 통합하는 거니까. 7번 행정계획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적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겠죠? 행정계획은. 그 다음 8번은 뭐가 틀렸어? 분권화할 때 권한은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이건 사업중심적 접근입니까? 구조적 접근입니까? 구조적 접근이죠. 자, 9번은 뭐가 틀렸어? 9번 나오니까 OD 나오고 총체 TQM 나왔네. 이건 인간
행태적 접근이죠. 그렇죠? 10번은 행정계획에서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은 행정전산망 등 장비, 수단의 개선, 행정조직의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자, 행정조직의 계층간 의사전달체계 이런 것들은 구조적이라고 그랬죠. 11번은 리엔지니어링,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 프로세스 개선, 과정적, 기술적 접근 맞죠? 12번 리엔지니어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리엔지니어링 환경인 차이가 당연히 행정개혁으로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 그렇죠? 절차적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공공부문은 법적으로 했으니까 반드시 규정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훨씬 더 정확하고 많겠죠? 민간 부분은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 13번은 리엔지닝에서 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구조, 기술, 행태 등과 같은 변수. 구조, 기술, 행태가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 기술은 맞죠? 과정, 기술, 절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틀렸고 행태가 틀렸죠. 14번은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리엔지니어는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어느 정도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그쪽으로 쭉 얼른 갔다 와고. 자, 347페이지 보니까 과정기술적 접근법에서 자, 거기 단점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 거기 쭉 있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구조의 행태 등의 근본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조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니다. 점진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조직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사실은 조직 문화도 어느 정도는 개혁의 대상이 되겠지만 주 대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써져 있긴 해요. 어쨌든 앞부분이 틀렸죠. 조직의 점진적 변화가. 15번은 이제 극복 방법입니다. 강제적 방법은 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너 그러면 뭐야? 이번에 저기 제재하는데 그쵸? 너 이번에 그럼 징계할 거야? 이러면 사실은 그냥 알았어 그냥 뭐 할게 이번에 따를게 이 정도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6번은 자, 행정계획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는 계획의 시기 조절. 이거 중요해. 이 부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 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 개선은 어떤 것에 해당되겠어? 규범적, 협조적 전략에 해당되겠죠. 이거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도 조금 쌤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343페이지에 오니까 규범적, 협조적 전략 이거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같이 보도록 하죠.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공리적, 기술적 방법 보겠습니다. 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 조절이 있는가 봐요. 개혁의 시기 조절.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정치 사회적 환경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보니까 그럼 개혁의 시기 조절은 공리적 기술적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당연히 거기 보니까 보상이란 말이 많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개인적으로 있게 된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그쵸? 이건 분명히 보상이니까 공리적 맞죠? 그런데 거기 개혁 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의 개선, 이건 규범적, 협력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개혁 지도자의 유신 제고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혁적 리더십 속에 카리스마도 들어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17번은 개혁장을 극복하는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의사소통 참여 원하나 사명감 고취, 자존감 욕구 충족, 불만 해소 기회 제공,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 행정개혁에 대한 정을 구원부에서 정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규범적 맞죠? 19번 행정개혁에서 강제적 방법 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단계적, 비상적 맞죠? 20번 행정에서 정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 아니죠? 규범 사회적이라고 그랬고 21번 행정개혁에서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 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죠. 이런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돼. 등이 있다 맞고. 22. 행정개혁에서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개혁 지도의 신망 개선, 의사 전달의 참여 활성화, 사명감 고취, 자존감 욕구의 충족 맞죠? 자, 23. 자, 책임의 재규정, 행정적 계층과 의사 전달 체계 개선, 행정 전산망 정비, 수단의 개선, 그렇죠? 행정 조직 운영 과정 및 일의 흐름 개선, 조직 및 통제 절차의 개선, 집단 토론 감성 등 조직 발전 기법 활용 중에서 행정계획 접근법 중에서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책임의 재규정 맞죠? 구조적 책임 재규정, 행정조직의 계층과 의사전달 체계 개선 맞죠? 조정 및 통제 맞죠? 그러면 아닌 거 찾아봅시다. 거기 행정 전산망의 장비 수단의 개선, 행정 전산망의 장비 수단의 개선은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 과정적. 그 다음 행정 조직 내의 운영 과정 및 일의 흐름 개선은 일의 흐름 개선 과정적. 그쵸? 그 다음 집단 토론, 감수성 훈련 등 조직 발전 기법은 인간 행태죠. 그쵸? 자, 그 다음 24번은 교육훈련, 임용상 불이익 방지, 경제적 보상, 긴장 조성, 의사소통 참여 촉진 중에서 행정계획의 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적 극복 방법으로 온 것은 교육훈련이나 의사소통 참여 맞죠? 참여 촉진. 쌤, 임용상 불이익 방지나 경제적 보상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 불이익 방지 해줄게. 그 다음 경제 보상 해줄게. 공리적. 그쵸? 그러잖아. 공리적. 그 다음 긴장 조성하는 거. 너 그럼 봐봐. 나중에. 강제적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5부터 28까지는 사실은 뭐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별로 나중에 조직론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26번이 틀린 것이 어떤 겁니까? 역대 정부 조직개표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정홍보처를 신설. 이건 김대중 정부 때고.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했습니다. 폐지. 뒤에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지청 맡고 27, 28번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문제였어요. 그쵸? 이런 건 안 나, 이런 건.
지나간 건 안 나오니까. 29번부터 전자정부입니다. 자, 전자정부. 그러면 전자정부 하기 전에 오늘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최근 행정책임 행정개혁 전자정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자, 1페이지 5번 문제 보니까 2024년 해경 간부 문제 있죠? 한번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를 풀어봐요. 해경 간부 문제. 자, 답은 좀 명확하죠. 답은 1번일 거고 2번이 왜 틀렸습니까? 2번이 왜 틀렸어? 2번은 뭐가 틀렸어? 자, 개혁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나 개혁의 방법과 기술을 융통성 있게 수정하는 것은 뭐라? 공리적, 기술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절차를 바꾸는 건 공리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선생님 봐봐. 꼭 알아야 돼. 자, 이거 한번 개혁을 수용할 시간을 주자. 이건 규범적 사회적입니다. 개혁 시기를 조절하자. 이건 공리적입니다. 구분하세요. 자, 그 사람이 수용할 시간을 주자. 이건 규범적 사회적입니다. 근데 야야 지금 하지 말고 개혁 시기를 좀 조절하자. 이런 것들은 공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 뭐 하는 거 헷갈리는 것들만 좀 봐주면 돼요. 헷갈리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 다음 달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봤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혁 문제는 올해 나는 딱 한 문제 나왔다는 거죠. 모든 시험에서. 제가 이제 경찰 간부, 해경 간부, 그 다음 시험이라든가 또는 국회, 그 다음 우리가 국가나 지방의 9급, 7급 다 봤는데 지금 딱 한 문제. 이건 그냥 진짜 시간 없으면 그냥 넘겨도 크게 문제 없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자, 이제 전자정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자정부. 전자정부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자정부. 전자정부에서 중요한 법 두 가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하고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이거 수업 자료에서 제 앞에 전자정부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도 변화를 제일 많이 반영한 요약집으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으로 주로 보겠습니다. 전자정부는 요약집 보겠습니다.
전자정부는 조직론에다 넣어놨습니다. 조직론. 전자정부 몇 페이지인가요? 292. 뒤쪽에 넣었구나. sorry. 290. 280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지금. 290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288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정부와 및 행정관리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부터 봐야 되잖아. 아까 정보화 사회 288입니다. 288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부터. 자, 거기 정보 의미와 특징. 그래서 뭐하고 뭘 구분해 놓는 거야, 쌤? 자료하고 정보하고 지식하고 구분했죠.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뭘 만듭니까? 정보를 만들죠. 정보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일반화돼서 모이면 지식이 되죠. 그러니까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걸 모아놓으면 의미하게 모아놓은 걸 정보들을 결합해 놓으면 지식이 우리 일상에 쓰이면 지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이것도 좀 보면 수평적 네트워크 중심이죠.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수평적 네트워크, 우리가 요즘 꼰대란 말 그래서 잘 싫어하잖아. 꼰대, 옛날 것처럼 여겨지죠, 꼰대가. 그래서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것. 그 다음 소품종 대량 생산체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다시 우리가 뭐에서 뭘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옛날에는 포드 자동차 같이 품종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냈죠. 그 다음 여기에서 뭘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규모 경제라고 표현했죠. 규모 경제. 그래서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도 절감되고, 그쵸?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불러?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범위의 경제라고 부르죠. 범위의 경제.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는 걸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 경제에서 뭘로 바꿔지고 있다? 범위의 경제로.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탈계층제, 이인매 없는 유연한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의 행정 농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중간계층의 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런 거 참모가 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농도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 농도가 낮아진다. 왜 그래? 누가 대신하니까? 컴퓨터가 대신하니까.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복지팀, 복지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위에서 결정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이어준 사람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만 필요하고 중간에 나와 있는 사람도 이제 전산화해서 해버리면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 결정이 굉장히 홀쭉해진단 말이야. 홀쭉해지고 그 다음 이것도 뭐 해줍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막료적 기능도 상당히 줄어들죠. 그 다음 거기 탈관료제 조직,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음매 없는 유연한 조직이라는 게 뭐야? 이음매라는 건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칸막이 있는 게 이음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어디서 민원 보는 부서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어때? 그러니까 전산화 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줘도 되죠. 이 과정이 이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전산화 됐으면 이전 그 전에는 여기서 민원 받아서 처리해서 여기 주면 여기 처리해서 다시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산화 되면 바로 뭐 한다면 그게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겠어? 경계를 줄 필요가 있겠어? 이음매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이 바로 원스톱으로 그냥 바로 일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음매 없는 조직이야. 이음매 없는 조직. 이해는 좀 돼요? 옛날에는 이음매가 참 많았잖아. 하나 처리하더라도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처리해버리잖아. 그렇죠? 특히 우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데서는 이런 것조차 볼 수도 없죠. 바로 전산화돼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 공급과 프로슈머라고 그래서 공급과 소비가 융합되죠. 공급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보화 조직, 사회 조직 구조에 미칠 영향, 저층 구조로서 탈관료제가 된다. 네트워크 조직이나 가산 조직, 팀 조직 등으로 수평적 구조가 강조된다. 지금 네트워크 조직 다 알죠? 네트워크나 공동 조직 이런 것들 많이 비싸죠? 공동 조직. 비었다는 거야. 비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나 정책 같은 건 핵심적인 것은 하지만 대부분 생산 이런 거 판매 이런 것은 다 위탁 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당연히 애플사도 애플에 공장이 있거나 이런 거 없잖아. 공장은 다 위에서 줘버리죠. 그런데 이를테면 주요한 것 설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만 자기들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공동 조직 이런 것들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상 조직, 팀 조직, 생산 예측 불가능성, 다품종 초령 체제로 전환되고 표준 운영 절차가 적용이 곤란하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뭐마다 달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케바케라고 그러죠. 손님마다 다른 기호니까 우리가 손님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운영 절차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어지고 점점. 자, 그 다음, 이 행정농도가 저희들 간접 인력이 축소된다 그랬죠? 중간 부분, 행정농도를 중간 부분 또는 간접 인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요즘 봐봐. 요즘 민주주의 같은 거 할 때 전산화되면 집에서도 하겠어? 잘하면 그냥 이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 뽑고 국회의원 대표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 나오면 할 건지 말 건지 국가에서 집에서 들어오면 되겠죠. 자, 법인세이나 찬성한 사람 그럼 이제 들어가서 아이디 다 받아가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도 발달할 수 있겠고, 이제 그 전자민주주의인데,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모자이크 민주주의.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긍정적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다양성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융화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걸 모자이크 민주주의. 시민 참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의사결정에 집권화될 수도 있고 분권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권화 초래되는데, 그러나 집권화 또는 계층제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강화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상층부의 정보 독점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정보사회 조직 모형, 후기 기업가 조직이 될 수 있겠고, 자, 삼엽 조직은 세 가지 이파리 조직이라고 그랬죠. 조직이 세 가지 이파리 형태로 남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반직 거기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전문직 근로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지금으로 하면 정규직 근로자예요. 전문직이고. 근데 소수야. 나머지는 임시직. 거기 있는 것처럼 어때? 그 다음 계약직. 이런 조직을 삼엽조직이라고 그래요. 삼엽조직. 자, 혹시 우리 선생님들 물류센터 같은 데 가봤어요? 알바 해봤어요? 우리 씨 알바 하셨다니까. 거기 가보면 정식 직원 몇 명이 아주 소수죠. 정식 직원 중에서도 계약직이 많아요. 거기는 계약직이 많아요. 그 다음 대부분 다 일용직이죠. 알바생이죠. 임시직이죠. 그럼 거기는 어때요? 얼마나 융통성 있게 조직하냐면, 오늘 토요일 날은 일 많아요. 일요일 날은 이거 안 부르죠. 이거 확 줄여버려. 일반 기업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면 다 필요 없어도 계속 나와서 일하잖아. 근데 뭘 그래? 여기 이 사람들은 계약직조차도 뭐 한단 말이야. 시기를 조절해서 계약을 해요. 이를테면 저도 알바를 좀 해봤는데, 가서 학교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알바를 좀 해봤어요. 똑같이 물류센터 가서 피킹 같은 거 해봤어요. 근데 해볼 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물품을 언제 제일 많이 사겠어요? 학기 초 또는 그러니까 1학기 초, 뭐 2학기 초 이럴 때 주로 많이 사. 방학 때는 안 사. 학교에서 안 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뽑을 때 계약직도 이렇게 뽑아. 몇 개월씩 이렇게. 일용직은 하루에 뽑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건 절약할 수 있겠어. 인건비 절약할 수 있겠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이런 조직이 삼엽조직입니다. 앞으로는 점차 이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이 밑에 공동조직은 어떤 거? 말 그대로 완전히 텅텅 비었어. 기획이나 정책 등 중요한 것만 해놓고 다 외주화 줘버리죠. 혼돈 정부, 우리가 혼돈 이론, 뭐 비선형 동학 이런 것처럼 거기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돈과 부실사를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직이다.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건 조금 그렇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삼엽조직하고 공동조직입니다. 자, 지식정보와 이 조직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 나머지는 거기 이 조직 문화 어떻습니까? 개인 간 자율과 경쟁이 가속화될 거고, 여성 중심의 유연한 문화가 될 거고, 정보화 사회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분배된 리더십, 그렇죠? 그다음 그다음 셀프 리더십 뭐 이런 것들. 셀프 리더십은 초우량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정보와 행정. 행정은 그럼 어떻게 변하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정보화되면. 그다음 근로시간도 유연 근무제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다음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참여가 촉진되고 있겠고, 고객지향적 행정, 요즘 고객지향적 행정 많이 하죠. 그다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영위해야 되고, 활용 가능성, 훈련과 지원, 그다음 유의미한 목적성, 요금이 저렴해야 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부자에게만 준다든가, 우리가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에게만 유리하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걸.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편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근이 영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활용도 가능해야 되고, 쭉 훈련과 지원도 돼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목적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 요금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다음 지식정보와 사회, 행정정보와 사회 한계,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거기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보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일반 그 전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정보가 권력이야. 그러면 훨씬 더 뭐 하겠어? 더 격차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정보 격차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요즘 선생님들도 딱 보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걸 느끼죠. 인터넷에 한번 여러 가지 나오면 그러잖아. 개인 정보 신상 털리는데 시간 문제잖아. 시간 문제. 그런 문제에다가, 그다음 전자 전체주의 우려, 상부의 정보 독점에 의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전자 전체주의입니다. 정보주의가 아니라. 전자 파노티콘. 전자 파노티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용어가 많이 써요. 파놉티콘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만 제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때 여기 봐봐. 우리 영어 공부 좀 해봅시다. 영어 공부. 판이 뭡니까? 이 보통 여근에 있는 판은 뭘 의미해? 그쵸. 판계야. 뭐 이런 것들은 이 지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든이란 뜻입니다. 앞에 판이 들어가면. 그 다음, 업은 뭐야? 옵티마. 옵션은 옵티마에는 C, 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영어 공부니까 지금 행정학일 때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벤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벤담이 옛날에 이런 교도소를 생각해냈어. 봐봐요. 이런 원형 교도소를 생각했어.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 첨탑을 세우는 거야, 첨탑을. 그리고 여기 재소자들 방에는 완전히 항상 전등을 켜놔. 여기는 어둡게. 그러면 재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담배 피는지,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는 다 밝아.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원형 감옥을 명명진 걸 파놉티콘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가 잘 봅시다. 지금 우리의 정보가, 많은 정보가 위에 상층부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못 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낱낱의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뭐 경찰서에 한번 갔고, 어떤 음주운전했고,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전자 감시 사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자 전체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으로는 전자정부가 시민참여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 거버넌스, 전자협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모자이크 민주주의, 개인 참여와 의견들을 다양한 참여. 모자이크 아시잖아요. 모자이크는 여러 이 조각들이 붙여서 만들죠. 근데 되게 아름답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문화할 때는 샐러드볼이라고도 해. 샐러드볼. 우리 쌤 샐러드 먹어보셨죠? 샐러드 어때요? 샐러드 보면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져 생으로. 그렇지만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맛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조직 사회가, 어떤 국가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융합되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다문화에서 샐러드볼 사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비슷하게 모자이크 민주주의, 정보에서는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 다양한 참여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간의 정보들을 인정해주면 뭐가 되겠어? 굉장히 다양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 그 밑에 부정적 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 전체주의, 그다음 전자 파노티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정부의 역기능, 전자 전체주의, 그다음 특히 정보 격차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정보 격차. 정보 격차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격차. 사실은 우리가 주식만 봐도 정보가 어때? 격차 심각하죠? 개미들이 왜 주식에 돈 못 벌어? 옛날에는 벌기도 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같은 거 나와서 딥러닝 같은 거 많이 해서 걔들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정보들은 사실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갖고 있겠죠. 개인 투자가는 거의 다 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 때문에 물론 예시 하나 들었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컴퓨터도 없는 집하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많은 집을 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차이는 또 엄청나겠죠. 자, 그다음 정보 그레시안 법칙 이건 다 무엇에 해당됩니까? 역기능입니다. 그레시안 법칙이 뭡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죠.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가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가 구축한다는 건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차버린다. 좋은 정보를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정보만 보이게 된다. 특히 그다음 관계가 비인간화. 워낙 이제 정보화 사회 되면 비인간화 되죠. 사람끼리 얼굴 맞댈 일이 없으니까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다음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야. 정보를 너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 자, 쌤 놀라운 일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 자, 우리 쌤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면 이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태극기 부대 계신 분들은 뭐만 봤어요? 주로 보수 쪽 유튜브만 엄청 보죠. 진보 쪽 아예 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럼 최근에 절 비난하지 마시고 소위 개딸이라고 그러죠. 그 진보 진영에는 개딸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와요? 이거 말 못하겠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것만 보냐면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떠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세계에 살아가는 확증 편향이야. 그냥 그 세계에 딱딱 바뀌어서 다른 상대방 주장은 무조건 수용을 못 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서로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무조건 여기에서는 여기가 악이고 여기서는 악이야. 그냥 인간도 아니야 걔들은. 굉장히 못 만든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정보가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좋은 정보 통합합시다 뭐합시다 하면 전부 다 그건 구축될 수밖에 없어. 쫓아내버린다. 아이,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무조건 수박이야. 어쨌든 그냥 수박이야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조금만 비판해서 수박이야. 태극기보다는 자기가 무조건 이 비판하는 사람은 빨갱이. 둘 다 똑같네. 빨갱이나 수박이나 빨간 건 똑같은데 똑같은 거. 큰일 났어. 큰일 나 우리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유튜브가 그렇지 좋은 게 아니야. 쌤. 정치적으로는 한쪽으로 안 볼 수 있게 만들어놔 버린 거야. 우리가 신문은 아무리 뭐 해도 이게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이쪽 뭐 조선일보도 있고 뭐 김부지 한겨레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보잖아. 그래도 제목이라도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아예 안 떠. 알고리즘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떠.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선택적 정보를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식 행정관리 성공 요건 이거 있는데 암묵적 기능이 활성화된다. 암묵적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지식 행정 조직이 구축되고 그렇죠? 지식 평가 체계가 확립되고 신뢰 협력의 문화 구축되고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통합 전선 환경이 구축되면 지식 행정 관리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크게 볼 필요는 없고 한 장 넘기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암묵지하고 형식지가 있죠. 자, 형식지와 암묵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지, 암묵지. 그래서 형식지와 암묵지. 암묵지는 어떤 거? 개인에게 개인 습득이 돼 있지만 이게 미국인데 미국에 어디서 이민 온 미국 학자인데 폴란이라는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폴란이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이 학자가 이제 지식의 종류를 이렇게 나눴어. 우리가 글로 써낼 수 있는 지식은 뭐다 거기 있는 것처럼 형식적 명시적 지식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것, 글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암묵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셰프 입맛 먹어본 거 있어?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백종원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기도 먹었구나. 중국집 누구였죠? 확실히 뭔가 달라. 말할 수 없지만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결이 뭐냐 그러면 비결이야 맨날 말하는 정한 것보다는 자기만의 뭔가 다른 비결이 있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 자전거 잘 타는 사람 뭡니까 이걸 체인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 나름의 뭐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 이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뭐라 그래? 암묵지라고 그래. 암묵지. 그리고 경험이나 노하우 숙련된 기술. 형식지는 외부에 표출돼 여러 사람이 공유 가능한 지식. 업무 매뉴얼. 우리 공직에 들어가면 뭐 매뉴얼 제일 먼저 외우겠죠. 업무 매뉴얼.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자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보고서, 교과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명시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이런 암묵지가 암묵지가 많이 쌓여서 이걸 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 이제 글로 쓸 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명시지가 될 거고, 명시지식을 또 계속하다 보면 글로는 못 낚이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암묵적 지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또는 형식지. 자. 쌤 혹시 김장김치 같은 거 담아봤어? 근데 엄마가 담근 거하고 선생님 혼자 담근 거 뭔가 좀 똑같이는 다르지.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걸 말할 말씀 못 하시죠. 그런 것들은 뭐야? 암묵지. 근데 어떻게 김장 담그라, 1번 고춧가루 어떻게 이렇게 써졌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어? 형식이지. 이것도 시험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전통적 행정관리하고 지식행정관리, 그리고 지식관리의 구성요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행정을 관리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한다? 지식 위주로 행정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크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지식관리 행정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관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강화돼야 돼? 암묵적 지식이 강화되고, 기능이. 그 다음, 최고 지식관리자, 이런 활동도 있어야 돼. 지식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연성조직, 우리가 계층제가 대표적인 경성조직이죠. 연성조직은 좀 유연한 조직들. 이쪽도 가고 저쪽, 우리가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또는 태스크포스 이런 것들, 유연한 조직이죠. 팀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지식평가 체제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 채널도 다양화되고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지식정보화 기본법하고 자, 전자정보법. 오늘 수업 자료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정보화 기본법이 이거 담당한 사람이 어떤 장관이에요? 장관의 차이, 담당자가 차이가 있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지식정보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같겠어, 다르겠어? 지식정보는 일반적인 지식이야. 우리 지식관리를 하기 위한 거.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 됐잖아,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됐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 전자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정보 문서라든가 정부의 또는 이 처리라든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 전산화되는 걸 말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무슨 장관이겠어? 행안부. 여기는 정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보니까 자,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렇죠? 이게 중요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장관 되게 기네. 과학기술정보통신. 그렇죠? 통신부 장관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행정부 내에서 전자 처리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이렇게 이 결정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빨리 변하겠어? 아니면 지식정보 사회가 더 빨리 변하겠어? 지식정보라는 것들이 더 빨리 변하겠어? 아니면 우리가 행정 처리할 때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변화가 더 빠르겠어? 아무래도 사회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겠죠. 사회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겠잖아. 사회가 변화되는 거. 행정부는 정부 처리해놓으면 전산을 해놓으면 뭐 크게 변합니까?
정보 24시 해놨어. 전산을 해놨어. 이런 것들이 그냥 물론 어느 정도 쌓이면 또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빨리빨리 변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죠. 이를테면 때는 우리가 뭐죠? 가서 정보 24시 가서 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쌤들이 뗄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떼는 것들이. 근데 그런 등본이 또 추가되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겠어, 적겠어? 빠르겠어요? 아니면 덜 빠르겠어?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몇 년마다 3년마다 뭘 해야 돼? 기본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3년 단위로 뭐 한다? 지식정보사회 종합계획,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쵸? 종합계획. 몇 년 단위로? 3년 단위로. 그쵸? 그 다음, 이제 실행계획은 이 사람이 종합계획 사회에 놓으면 여기 한번 봐봐. 환경부 장관은 이것에 따라서 매년 어떤 식으로 과학이 지식정보가 변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 세워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매년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지식정보사의 실행계획은 중앙기관의 장과 지방자치장이 매년 수립하죠. 매년이죠. 그 다음, 자, 어떤 사람을 하자고 하냐면 지식정보 책임관을 각각 두자는 거야. 선생님 다시 각 중앙부처에 지금 우리나라는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상당히 높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지식정보 책임관을 합니다. 지식정보 책임관을 둡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지식정보와 관련된 사업 같은 걸 다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총괄하는 겁니다. 총괄. 그 다음 거기에 지식정보 책임관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하고 여기에는 특히 뭐다 보니까 주로 행정부와 관련된 지식정보사의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규정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 전자정보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자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정보법은 그 제일 밑에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죠. 중앙사무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 행안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중앙사무관장기관 장은 행안부 장관이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보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보 기본계획입니다. 아까는 지식정보 종합계획이었고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렇죠?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5년마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수업자료 1페이지로 와서 목적은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는 거고 주요 용어가 중요해요. 주요 용어 이거 잘 틀립니다.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세 가지가 주요 용어인데 정보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자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아키텍처. 세 번째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해야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봅시다. 정보 자원이라는 것은,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리가 전자정부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 정보 자원이.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행정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정보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람, 정보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보하는데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정보의 요소라고 그래.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열하는 거,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정보와 인력은 어디서 얼마, 무엇은 얼마, 이런 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기 두 번째 보니까 조직 전체의 방금 구성 요소들 있죠. 구성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또는 구성 요소들을 뭐 하는 거?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건 무조건 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정보 요소들을,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다시 정보 자원 또는 정보 자원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거나 바꾸는 걸 뭐한다? 그렇게 배열해 놓는 거,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걸 뭐라 그런다? 정보 아키텍처라고 그런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 다음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 정보 시스템은 어디 소속에 들어가 있어? 정보 자원 안에 들어가 있죠. 정보 자원 안에 정보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조직화 된 체계를 뭐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정보 시스템이 있고 이걸 아우르는 게 정보 자원이고, 이런 것들을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놓은 게 정보 아키텍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뭐 이 둘은 이렇게 관계는 아니지만 이걸 좀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할수록 연계해 놓은 게 정보 아키텍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식사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문제만, 오늘 나라들이 문제만 이렇게 한두 개 보고,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1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봐. 2번 문제. 이번 문제. 지금 좀 보여요? 2번 문제.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 최근 행정책임 이거. 2번 문제. 풀었죠? 2번 문제 답이 몇 번? 당연히 2번이죠. 2번은 우리가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누구 세운다 그랬어? 행안부 장관. 그쵸? 자, 그 다음 지능정보사회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능정보사회는 빨리 변하니까 3년입니다. 그 다음 뭐다? 이 과학기술,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몇 년? 5년입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 8번 문제. 우리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작년.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개념은 뭡니까? 정보 요소들을, 정보와 구성 요소들을 뭐 한다 그랬어? 최적화한다네요. 정보 요소들을 최적화하나요? 그쵸? 그러면 정보 기술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분돼요? 그러면 자, 쌤,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데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전자정보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하게 좀 빨리 변하게 효율화 시켜놓은 것들은 조금 이 빨리빨리 뭐 할 수 있겠어? 비효율될 수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러겠잖아. 이렇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조금만 달라도 금방 변화되겠잖아. 체계적인 거 떨어지겠잖아. 그럼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할 것 같아? 몇 년마다 할 것 같아?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8번 봐봐. 쌤이 오늘 수업 자료 1페이지 8번 보니까, 1페이지 8 보니까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로 바꿔줬어? 3년.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와, 이것밖에. 여러분, 그 많은 복잡한 거 어떻게 다 내겠어요? 이런 거 낸다고. 그러면 우리 2023년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3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바꾼다. 그럼 또 이것도 정부 전자정부에 나온 거니까 5년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행안부 장관이.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전자정부에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있는 몇 년, 기본계획은 3년마다. 아키텍처가 뭐냐? 정보 요소가 있다. 정보 요소가 뭐냐? 정보 시스템, 정보 자원, 그 다음 정보에 대한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정보 요소라고 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뭐냐? 이런 정보 이 요소의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최적화시키도록 설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정보 시스템 뭐냐? 시스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하고 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화사회는 누가 이 계획을 세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죠.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다음 특히 이제 이 지능정보화에서는 좀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지능정보 책임관이란 말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는 지능정보에서는 지능정보 책임관. 지금 우리나라는 국장급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누가 임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이거 과학기술, 이런 것까지 과학기술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그냥 국토부면 국토부장 또는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돼버렸네. 그래서 2시 10분에 시작할 거고, 오늘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녹음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녹음한 부분을 할 거니까 쌤도 조금 빨리 끝나도 집에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저기를 할까? 오후에는 이거 한 3, 40분이면 끝나거든요. 이제 전자정부는. 그러면 올해 국가직 있잖아요. 국가직 그것을 나눠드릴까? 풀어봐라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2개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한번 나눠드리고 풀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주 남았을 때는 특강으로만 구성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정답 알아내는 것 하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를테면, 방금 같이, 우리가 했었던, 지방행정에 있는 어느 부분, 그쵸? 어느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생각이에요. 정리해서 드려서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조금 내서 같이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그 다음, 지금 혹시 1월달부터 계속 들을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주로 이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책도 가져오면 좋고, 주로 이걸 중심으로 할 거고, 이제 시험 남았으니까 청킹을 할 거예요. 청킹. 이해는 어느 정도 했다고 이해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청킹하는 방법을 이제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에다 OX 풀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뒤에 다 OX 바로 있죠. 이 OX는 2022년도 것까지 OX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OX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거는 뭘로? 문제로, 실제 사지선다형 문제로 풀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월부터는. 그래서 1월부터 왜 그러냐면, 청킹을 왜 해야 되냐면, 시험장에서는 정말 10초 만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민해버리면 국어 못 풀어요. 영어 못 풀어요. 이제 국어, 영어가 이제 이 수능 정도로 변하면, 수능 사실 문장도 좀 길고, 그냥 우리 국어에서도 이 단답형이 있었잖아요. 그냥 보면 띄어쓰기, 이거 맨날 봤던 거 띄어쓰기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많이 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간 전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개정판은 여기다 추가로 못했던 걸 어느 페이지 몇 번 추가 이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걸 혹시 안 갖고 계시면 어떤 책도 괜찮습니다. 어떤 책도 괜찮고 제가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식사합시다. 식사하고 10분, 20분에 뵙시다.